자, 일단 참가자 모든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발표자 혹은 토론자께서 토론하시는 동안은 마이크는 전부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디오는 언제든지 환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 사회를 맡은 중앙대학교 허영 교수입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도 세미나를 위해서 컴퓨터 앞에 모여주신 참가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를 주최한 보험연구원에도 준비와 진행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빅데이터와 또 데이터 어널리틱스의 어떤 발전으로 정교한 모델링이 가능해져서 맞춤형 담보 확산과 더불어서 또 모든 보험회사의 밸류 체인의 효율이 많이 증가할 뿐만이 아니라 또 특히 인슈어빌리티 확장으로 과거에는 보험에서 담보하지 못했던 그러한 리스크들도 담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파라메트릭 보험의 상품화 방안,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파라메트릭 인슈런스 for 마이크로 메조, 그다음에 매크로 리스크라는 주제로 세인트 존스 유니버시티의 권욱진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순서는 우선 권 교수님께서 약 3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고 이어서 남상욱 교수님 그리고 조재영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실은 오늘 이 세미나의 주된 그 고객이 되실 인더스트리 쪽에 그리고 또 학계 쪽에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발표자분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우선 발표자와 토론자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고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권욱진 교수님은 여러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프리아 그리고 또 그 보험연합 학술회 그 세계 보험학술 대회인가요? 그것도 이제 주창을 하셨고 조지아 스테이트에서 학위를 하셨고 현재 MBA는 현재 재직하고 계신 세인트 존스 예전에는 The College of Insurance에서 일단 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발표를 또 발표에 이어서 토론을 해주실 남상욱 교수님은 현재 서원대학교 금융보험학과에 재직 중이시고 그리고 한국보험학회 상임이사를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금융연구원에도 계셨고 삼성 금융연구소에도 계셨고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제 영남대학교의 조재영 교수님은 일단 포항공과대학에서 일단 수학으로 이학 학사와 석사를 하셨고 미국의 아이오와에서 이학 석사를 하시고 또 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에서 보험 계리 쪽으로 학위를 하시고 여러 가지 왕성한 그런 연구도 하시고 현재는 한국 리스크관리학회 편집위원장으로 재직을 하고 또 봉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일단 진행 멘트는 이 정도가 될 것이고요. 우리 권 교수님께서 조금 발표를 시작을 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권 교수님 쪽으로 조금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됐습니다. 네, 발표를 해주시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세인트 존스 대학교의 권욱진입니다. 예, 이런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지금 저녁 7시 40분입니다. 이 parametric insurance를 한국말로 정확히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장 가까운 게 지수형 보험이라고 되는데 지수형 보험이라는 거는 그전에도 많이 좀 사용된 말인데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parametric insurance는 약간 뭐랄까요 데이터 쪽으로 많이 치중된 내용입니다.
우선은 그 무슨 이론보다는요, 좀 실용학적으로 예를 많이 드는 쪽으로 해서 발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패러미터 인슈런스를 하시려고 그러면은 우선은 그 전에 이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거 인데미니티, 현재 갖고 있는 그 보험에 대해 가지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알고 있는 인데미니티 인슈런스라든지 아니면 valued policy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봐서는, 그다음에 현재 나오는 그 보험 추세로 봐가지고는 asset protection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파손된 그 건물에 대한 저기 리페어라든지 아니면은 그 리컨스트럭션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liability 쪽에서 나온 그 회사의 그 밸류 준 데미지에 대한 그런 프로텍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라이프 쪽에서 보면은 그 인간 그 휴먼 캐피털, 휴먼 밸류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많이 아시다시피 또 이번에 그 팬데믹으로 미국이나 그 유럽 쪽에서 현재 문제시가 아직은 되고 있는 그 비즈니스 인터럽션 인슈런스, 즉 그 레비뉴 프로텍션에 관해서 또 추가적으로 달려 있는 것이 이제 현재 그 인데미니티 인슈런스의 구성이죠.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에셋 프로텍션이 위주고 거기에 대한 추가로 레비뉴 프로텍션, 즉 이래 가지고 비즈니스 인터럽션 로스 같은 거를 해주는 것이 일반 형태고요. 그게 약간 변형으로 있는 것이 뭐냐면은 valued policy라고 그래서 그 계약 그 바로 이전에 그 보험회사하고 인슈어드하고 그 합의를 한 금액이 그 보험 프로텍션 금액이 되는 그런 팔러시가 있죠. 그 프로퍼티 캐주얼티도 있고 라이프 쪽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퍼디엠 인슈런스라고 그러나요? 그 병원비라든지 이런 걸 치료 기간 동안에 매일마다 얼마씩 나오는 정액급을 해주는 보험도 있고요. 이런 보험이 있어가지고 그 일반적으로 그 성격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언더라이팅 자체가 그 리스크에 따라서 쉽지는 않죠. 그러니 예를 들어가지고 애드버스 셀렉션 쪽을 컨트롤하려고 저희들이 언더라이팅 쪽에 많이 투자를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언더라이팅 쪽으로 그 익스펜스가 할당이 많이 되죠. 비슷한 경우로 다시 그 모럴 해저드를 일반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 가지고는 클레임스 쪽을 갖다가 인베스티게이션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폴리시 디자인은 예외 조항도 있고 익스클루전도 있고 그다음에 컨디션도 있고 리밋도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일반 사람들이 알아보기는 힘들다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고요. 그다음에 직접 손해, 즉 그 디렉트 로스를 그 프로텍트하기 위해 가지고 디자인된 것이 일반 형태고 그러다 보니까 그 트랜잭션 이피션스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언더라이팅이라든가 클레임스 쪽에 그걸 하는 스피드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와중에 또 뭐냐면은 데이터가 개발되고 뭐 AI가 개발되고 해서 저희 쪽으로 그 데이터를 이용한 보험이 또 가능해졌죠. 그러니까 이 일반 인데미니티 인슈런스의 약간의 단점이랄까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 IT라든지 테크놀로지 쪽, 데이터 쪽으로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그 발전에 의해 가지고 나온 것이 그 패러메트릭 인슈런스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건 전혀 아니고요. 이 컨셉은 처음으로 나온 거는 뭐 서류상으로는 기록상으로는 1910년부터 나와 있는 거고요. 1930년 정도에 미국 그 크롭 인슈런스에서도 뭐 주장을 했었지만 실현 안 됐었고요. 저 자신으로도 한 5년 전에 미국의 그 컨그레스 태스크 포스로 해가지고 미국 플러드 인슈런스를 할 때 저희 쪽에서 법안 초안을 낸 것 중에서도 이 비슷한 컨셉을 내긴 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한 중후반부터 해가지고 다시 여기에 대한 관심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상품 개발이 시작되었고 그전에는 그 non-profit이라든지 아니면 월드뱅크 이런 쪽에서 많이 하다가 정부에서 조금 하는 편이었고요. 하다가 지금은 일반 그 private insurance companies에서 주도를 하는 상품들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말씀드린 거는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파이낸싱 테크닉 쪽에서 비슷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더 인덱스를 써가지고 아니면 뭐 스노우 어큐뮬레이션을 써가지고 해가지고 나온 상품들이 파이낸스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패러메트릭 인슈런스는 보험 상품이고요. 그래서 이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insurable interest라는 이 컨셉이라든가 이 애플리케이션이 명확하게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몇몇 사람들이 이 클레임스 자체를 완전히 없애자는 얘기를 주장을 하긴 해요. 이 패러메트릭 인슈런스 쪽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전혀 반대고요. 그걸 없앴을 경우에는 여기에 보험이라는 이것이 보험이라는 그런 그 뭐랄까요 클래시피케이션 자체에 누가 퀘스천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꾸 영어로 쓰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여기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여기 말씀드린 대로 보인 대로 저기 그 IDF에서 1919년 september에 자료가 나왔는데요. 저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이 책을 보시면은 그 third party verifiable databases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토론했습니다. 패러메트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보험회사가 자체 데이터를 쓸 수가 없습니다. 뭐 써도 되겠지만은 그거는 프라이싱에 대한 것이고요. 이것을 프로덕트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회사 자체의 데이터가 아닌 제3, 즉 정부라든지 국제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용성이 있는 데이터 서비스 컴퍼니에서 나온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보험회사뿐만이 아니라 보험 인슈어드들이 동시에 여기서 트리거가 커버드 이벤트가 생겼다는 것을 동시에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자체가 보험회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이 상품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소스에 관해서는 뭐 아웃컴 베이스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저드 베이스드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는 많습니다. 그 데이터는 계속해가지고 나오는 편이고 요새는 프라이빗 컴퍼니들이 하여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데 조심할 점은 업계 쪽에 계신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심할 점은 이 데이터를 판매하는 회사가 얼만큼 신용성이 있고 얼만큼 데이터 서비스를 지속성이 있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상품 판매를 하다가 데이터 서비스 컴퍼니가 만약에 사려졌을 경우에는 상품 자체의 존재 위험을 주는 거죠. 모델링 자체는 실질적으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자체 내에서 모델링하고 프라이싱을 하는 거죠. 모델링하고 프라이싱에 대해서는 모델에 대해 가지고는 바꿔 알릴 필요는 없고요. 프라이싱 스트럭처, 그러니까 아웃컴에 대해서는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 가격에 나왔다는 거는 보험회사 자체의 내부적인 비밀이 될 수도 있고요. 조심하실 거는 많이 아시다시피 베이시스 리스크 컨트롤이 가장 중요한데요. 마르 리스크가 있고 이디어싱크래틱 리스크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린 로이즈 퍼블리케이션을 보시든지 아니면은 이번에 나온 저널에 보시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자, 그럼 프라이싱에 대해서는요. 인데미니티 쪽은 많이 아시다시피 expected loss 쪽에서는 frequency하고 severity를 가지고서 분석을 한 다음에
로딩을 하는데 로딩 중에서 가장 크게 치중되는 것은 언더라이팅하고 클레임스 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패러메트릭 쪽에서는 시베리티에 대해서는 픽스로 되어 있는 거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시베리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보질 않고요. 프리퀀시에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딩 쪽에는요. 스마트 컨트랙트 데이터라든지 데이터 애널리시스라든지 아니면은 컴퓨터 AI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쪽에 익스펜스 치중이 많이 되고요. 마케팅은 어차피 시작하는 쪽이니까 아마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프론트 엔드 코스트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 패러메트릭 프리미엄에 대한 것을 잠깐 그래프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적인 보험에서는 어떤 프리퀀시가 있으면은 바로 어떤 점에서 디스트리뷰션의 점에서 만나 가지고 이 점에서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시베리티가 얼마다가 나오지만은 이 패러메트릭 인슈런스 쪽에서는 그래서 이 패러메트를 어디에 세우느냐에 대한 보험회사의 프로덕트 디자인의 문제고요. 또 어떤 주어진 패러미터에 관해 가지고 꼭 거기에 매칭되는 것을 클레임서 만들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작게 나올 수도 있고 크게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보험회사의 상품 디자인의 문제, 디자인의 디자인 초이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베이시스 리스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로스를 경험한 사람한테 페이먼트가 되는 겁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한테 페이먼트가 되든지 아니면은 로스가 난 사람한테 페이먼트가 안 된다는 그런 파지티브, 네거티브 베이시스 리스크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줄이느냐가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퓨어 패러메트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서 바람 속도 이런 걸 해서 클레임스 페이아웃이 됐지만 지금은 모델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클레임스 페이아웃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패러메트르에서 인덱스를 세팅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즉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대신 패러메트 자체는 보험 가입자라든지 제3자가 봐서 명확히 동시에 볼 수 있는 트랜스페런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transparent and independently verifiable index라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페이먼트는 일반적으로는 예전에는 바이너리였습니다. 즉 뭐냐면은 주고 안 주고 형태고요. 지금도 주고 안 주고 형태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나온 것은 뭐냐면요. 지금 오른편 위에 나온 것처럼 해서 페이먼트 자체가 예를 들어서 모델이 나온 패러미터 인덱스에 해가지고 이 프로포셔널하게 증가하는 상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많은 최근에 많이 있는 상품은 뭐냐면은 발음 속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증거분이 non proportional하게, non linear하게 많이 나가는 것이 상품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일반 인뎀니티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스카이 블루로 이렇게 커브가 나와 있는데 이런 식의 상품은 아직까지는 패러메트릭 인슈런스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프로덕트 성격상 나오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이 마켓으로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컨벤셔널 인슈런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뎀니티라든지 난 인뎀니티 쪽으로 이제 밸류드 팔리스를 했는데 이 패러메트릭 인슈런스 쪽이 약간의 이제 세 분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 분야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로이드 쪽이라든가 로이드 쪽하고 같이 한 거에서는 이 분야를 갖다가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편의상. 하나는 아주 많이 쓴 것이고 월드뱅크라든지 이런 다른 non-profit organizations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농작물을 갖다가 한 지역에 대해 가지고 지역의 농작물 전체에 나온 평균 그 해의 평균이라든지 과거를 통합한 평균에 비해 가지고 수확량에 대한 손실을 날 경우에 보존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적으로는 데이터 애큐리시라든지 릴라이빌리티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모럴 헤드 문제가
간헐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월드뱅크라든지 non-profit organization한테 모르게 그 농부들이 그 작물을 갖다가 바꿔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작물을 심는 위치를 바꾸든지 해가지고 그 자체가 실제로는 클레임스 페이먼트에 에러가 나오는 거죠. 결론적으로 베이시스 리스크가 커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좀 조심을 요하는 편이고요. 또 하나의 상품 쪽으로 뭐냐면 퓨어 패러메트릭 인슈런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거의 완전 사이언티픽 데이터에 의한 경우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패스트 플라이트라든지 베슬 딜레이 인슈런스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고요. 몇 슬라이드 뒤에다가 제가 예를 두 가지를 마이크로 케이스하고 메소 케이스하고 해서 두 가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메소 두 슬라이드 밑에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지금 많이 쓰이는 것들,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인슈런스 컴퍼니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 트리거 자체를 갖다가 아니면 그 다음에 커브드 로스가 일어난 곳을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보는 예를 들어 가지고 세럴라이트 이미저리 같은 걸로서 보는 것이 아니고 마로 드리븐을 해가지고 모델 자체에서 그것을 판정을 하는 거죠. 이게 정확성은 장점이고요. 단점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거를 보험 가입자들한테 이해시키기에는 다른 패러메트릭 인슈런스보다는 조금 힘든 편이죠. 조금 복잡한 그래프인데요. 그래프를 쉽게 설명드리면은 그래서 버티컬하게 뭐냐면은 리스크 사이즈입니다. 마이크로 인슈런스라는 게 있고요. 저희가 매크로 인슈런스로 있는데 이거는 내셔널 가버먼트에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국가 간 협력을 한다든지 리저널 풀스에 쓰는 것들을 매크로라고 그러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프라이빗 컴퍼니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중간에 있는 메소 리스크 쪽입니다. 여기 유틸리티스라든지 커뮤니케이션스 컴퍼니라든지 그 다음에 대형 리조트 오퍼레이터스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랜딩 인스티튜션스 뭐냐면 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MFI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론을 많이 해주는 회사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일반 은행, 그 다음에 저희들이 리스크 애그리게이터스라고 그러는데 그 자체 클라이언트들이 마이크로라든지 조금 매수 쪽의 클라이언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들을 일반적으로 저희가 리스크 애그리게이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호리존털리는 뭐냐면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좀 트래디셔널하게 많이 한 30년 넘어 이게 제공되는 것이 뭐냐면은 프로텍션 갭을 위해 가지고 정부라든지 아니면 non-profit organization들이 많이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예를 들어서 몽고에 있는 겨울바람이라든지요, 아니면 아프리카 쪽이라든지 중남미 쪽에서 나오는 농부들에 대한 마이크로 인슈런스 프로텍션들, 그 다음에 지방 정부에 대한 프로텍션들이 요게 해당 public and donor supported insurance 쪽에 해당되고요. 맨 오른쪽으로 가서 위 인슈런스하고 캐피털 마켓 쪽에서는 insured linked securitization deals하고 조금 연합이 돼가지고 revenue protection이라든지 asset protection들을 좀 해주는 편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 두 분야는 제가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요. 가운데 있는 부분이 뭐냐면 가운데 있는 부분에서 지금 가장 크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매소 리스크 쪽으로 해서 revenue protection을 처음은 해줬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죄송합니다. asset protection을 처음부터 해줬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냥 제가 느끼는 쪽으로는 revenue protection 쪽으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회사는 몇 가지만 집어드리면은 보험회사라든지 제어보험회사라든지 큰 회사들 많은 편이고요. 이 보험회사가 활동하는 영역은 실적으로는 유럽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동북아시아, 특히 일본
죄송합니다. 저기 그 중국 쪽에, 그 다음에 홍콩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의 태국이라든지 특히 필리핀 쪽으로 좀 많이 보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그 오른편 상단에는 이제 데이터 그 마를링 컴퍼니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서비스 컴퍼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아래 보면은 점프스타트로 해서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 회사들은 광고를 하는 걸 보면은 홈페이지에 가셔 보면은 보험회사라는 그 저기 인상을 주지만 실제로는 보험회사는 아닙니다. 성격상으로는 MGA 성격을 좀 많이 띠고 있는 편인데요. MGA이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전역을 커버하는 MGA이기 때문에 옛날 트래디셔널 MGA하고는 성격은 좀 다릅니다. 이런 회사들은요, 실적에는 보험회사가 언더라이터로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점프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로이즈에서 커버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으로 블링크도 아마 그 로이즈 쪽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그 커리비안 쪽에 있는 그 연합이라든지 아프리칸 리스크 캐파시티 해가지고 아직은 그렇게 그 활동을 하진 않지만은 그 국가정보연합으로 해가지고 특히 자연재해 쪽에 대한 패러메트릭 인슈런스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퍼시픽 쪽에서도 준비는 한 상태인데 이건 사우스 이스트 에이션 컨트리 중에서도 몇 개 나라가 나와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실행되지 않습니다. CCRF 같은 경우에는 참가국 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클레임스 페이먼트도 몇 번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아마 페이먼트도 해서 몇 밀리언 정도씩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이니셜 펀딩이라든지 프로덕트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서포트는 월드뱅크, ADB 같은 경우에서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몇몇 가지 예를 들면요. 지금 CCRF 그 커리비안 쪽의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멤버 컨트리에 자기가 미니멈 리텐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맥시멈 커버리지가 있고 미들 레이어에 있어서 가지고 얼만큼을 자기들이 그 CCRIF에서 보험을 사겠다는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바로 다음에 나오는 필리핀 정부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즉 정부가 보험 가입자로 상대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의 모든 경우에 그 클레임스 머니 사용 처가 인프라스트럭처 리페어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 갖고 있는 에셋,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리페어하는 사용 안 되는 걸로 이 조항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때 각각 정부라든지 지방 정부라든지 비즈니스 플랜에서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그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메소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필리핀 같은 경우인데 이거는 ADB에서 계속 플랜을 짜주고 있고요. 아직까지 실행은 안 됐습니다. 최근 한 2달 전인가부터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지방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태풍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어떤 커버드 이벤트가 해가지고 지방 정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중앙 정부에서 이 패러메트릭 인슈런스를 통해 가지고 돈을 지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언더라이팅은 일반 프라이빗 리인슈런스 컴퍼니가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지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은 테스트 단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고 버뮤다에서 해준 것이 그 샌드박스 라이선스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샌드박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판매는 안 하고 트라이얼 베이스로 해주는 그 상품인데요. 이 그 샌드박스 그 라이선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패러메트릭 리스크 트랜스퍼가 최근에 일어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플라이트 딜레이 쪽으로 해가지고 패러메트릭 인슈런스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플라이트 딜레이 인슈런스는 트래블 인슈런스하고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트래블 인슈런스는 복합적인 리스크를 커버하는 것이고요. 플라이트 딜레이 인슈런스는 플라이트 딜레이 자체만 커버를 합니다. 캔슬레이션은 포함이 안 되는 편이고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이것을 패신저가 사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에어라인 캐리어가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EU에 있는 에서 데스티네이션이 EU일 경우에는 EU 레귤레이션을 해 가지고 이 비행기가 도착 예정 시간보다 120분보다 더 이상 딜레이가 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그 패신저들한테 일정 금액을 컴펜세이션 일정 금액을 비행사에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 EU 레귤레이션이 패러메트릭하고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severity 자체는 픽스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 보험 회사들이 아니면은 보험 회사들이 이 플라이트 딜레이에 대한 프리퀀시에 대한 그 분석을 하는 것이 그 관건이 되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것이 그 EU가 만약에 데스티네이션 아니고 다른 곳일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 여행자가 그걸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U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라고 해도 이게 데스티네이션이 다른 곳이다 그럴 경우에는 각각 개인 승객이 플라이트 딜레이 인슈런스를 살 수가 있고요. 그 악사에서 나온 피즈라는 건 한 지금 2년 돼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언제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어디까지 가겠다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프리미엄이 나오고 지불하면은 프로텍션 얼마인 거 바로 나오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플라이트 딜레이 인슈런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이언티픽 데이터에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있는 그 IATA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그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서 비행기가 비행 중에라도 그 프로그램에서 이 비행기가 120분 이내에 도착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럴 경우에는 그 자체가 바로 트리거가 되어버리고 패신저가 그 도착하는과 동시에 그 보험금이 가지고 뭐 200 유로가 그 패신저 어카운트에 지급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비행사가 샀을 경우에는 비행기가 도착하는 즉시 그 패신저들한테 예를 들어서 200불이 바로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이 지급에 대한 속도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보험회사 쪽에서 이 매크로 쪽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일주일, 길면 2주일 이내에 클레임스 페이먼트가 되는 것이 그 상례화되어 있고요. 빠른 경우에는 좀 전처럼 플라이 딜레이처럼 바로 그 금액이 나오는 것이 지불하는 것이 하나의 장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리스크 쪽에는 네켓 쪽에서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이고요. 제가 한 가지가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한 가지. 오케이. 다음 있네요. 예. 그 다음에 마이크로 쪽으로 많이 나오는데, 아까 시작하기 전에 남 교수님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점프스타트라고 이 캘리포니아에서 하는 회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로리다 쪽으로 베이스를 해가지고 그 플로리다 허리케인을 하는 비슷한 회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asset protection 아니고요, revenue protection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보험자가 이 피해 지역에 있다, 예를 들어 지도상에 빨간 존 안에 있다 그럴 경우에는 텍스트로 이 사람이 자체를 피해를 입은 여부를 일반적으로 베리파이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000불이면 10,000불을 바로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가 1,000불인지 20,000불인지에 대한 그런 관계가 없는 편이고요. 단지 하나 조심할 점은 이 사람들에 대한 그래서 로스 레코드는 나중에라도 조금 그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받아들이는 것이 insurable interest 쪽에 그 프린시플을 맞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험으로 인정받기 중요한 그 컨디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가 회사 이름은 안 넣는데요. 스위스리 쪽에서는 스톰, 퀘이크, 플로어, 헤일 쪽이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연재해 리스크에 대해 가지고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쪽으로 해서 상품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뭐 몇몇 국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또 예를 들어 스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4개 회사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스톰 커버리지를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쪽에 특성 하나는 뭐냐면은 보험 가입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지역에
그 집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그 사람이 살고 있느냐 거주하느냐 안 하냐는 보험 지급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상품을 예를 들어가지고 중간 크기로 매수를 할 경우에는 이제 스톰을 예를 들면요. 커버리지 자체가 예를 들어 10 million per occurrence and term aggregate을 중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maximum sustained wind speed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RMS에서 그 분석한 자료에 의해 가지고 이 트리거가 선정되고 이 페이아웃을 보시면은 윈 스피드가 70부터 해가지고 110 플러스까지 보시면은 이게 그 리니어 스케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게 바로 그 아까 말씀 페이아웃에서 그 리니어 스케일 어프로치를 쓰는 곳입니다. 이 non-linear 스케일을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요, 이 경우에 있어가지고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 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이 모럴 해저드 쪽일까요? 그런 쪽을 조금 컨트롤하는 것이 약간의 문제는 되겠습니다. 이 정리를 해드린다고 그러면요, parametric insurance는 실적으로 상업화된 지는 2년만 3년으로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보험회사는 뭐 유럽 회사들이 주로 많이 나와 있고 미국 쪽에서도 실적으로는 그 로이드 쪽에서 언더라이터 한다든 그런 회사가 있고요. 플로리다 허리케인 같은 경우에는 전전 그 플로리다 인슈런스 커미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지를 하는 편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패러메트릭 인슈런스가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도 그 미국에 있는 플로드 인슈런스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하고 다시 그 패러메트릭 인슈런스를 응용하는 것이 얘기는 나와 있지만 아직 그렇게 강하게 얘기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신시장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 데이터는 아직은 없고요. 프리미엄 볼륨이라든지 클레임에 대한 자료는 그렇게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나오는 클레임스 페이먼트에 대한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카리비안 그쪽에 있는 그 풀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에서 풀에서 페이먼트가 아프리카 쪽에서 한 번 페이먼트 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카리비안 쪽에서 페이먼트는 몇 번 있었습니다. 단점은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사람들이 그 프라이빗 컴퍼니 쪽에서 얘기를 안 하는데 패러메트릭 인슈런스가 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것을 프리퀀시를 갖다가 어디다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내려갈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을 너무 높게 패러메트를 너무 높게 세팅을 하면은 트리거가 거의 안 되면은 보험 가입자 디스세티스팩션이 높기 때문에 보험의 지속성이 좀 약해지고요. 너무 약해 할 경우에는 페이먼트가 크기 때문에 프리미엄 자체가 커지고 그러면은 보험 자체가 그 매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 리스크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태풍이라든지 특히 태풍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드 같은 경우에 홍수 같은 경우에는 이 컨센트레이션 리스크가 있습니다. 많은 그 보험 가입자가 다수일 경우에 그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 한꺼번에 보험 그 지급 대상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점프스타트라든지 다른 회사가 이 캘리포니아 어트퀘이크를 가지고 했을 경우에 많은 지역이 사람이 많은 주 거주 지역에 그 이 지진이 일어날 경우에 보험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그 액수가 순간적으로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즉 프리퀀시 컨트롤하고 이 프라이싱 자체를 상당히 주의를 해서 디자인해야 되는 그런 프로덕트입니다. 아직까지 2018년 자료이긴 하지만은 IoT라든지 AR을 이용해가지고 패러메트릭 인슈런스를 갖다가 응용하겠다는 회사는 상당히 적은 편인데요. 이건 벌써 2년 지난 자료니까 최근 자료가 나오는 대로 혹시 필요하시면 다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우선 간단히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한테 아직 친숙하지 않은 그런 형태의 보험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소개받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서원대 남상욱 교수님께서 좀 길게 토론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한 10분 정도 토론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일단 토론을 부탁드리고 이어서 조재훈 교수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권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권 교수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발표와 토론보다는 많은 질문하고 대답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셔갖고 토론은 될 수 있으나 간결하게 좀 하고자 합니다. 이제 토론 자료를 제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작금의 현실을 잠깐 보면 지구온난화로 요새 기후위기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기후변화를 넘어서 기후위기라는 말까지 번질 정도로 굉장히 큰 리스크로 우리 삶을 좀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는 봄, 가을이 없어졌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그런지 가을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청명한 가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봄, 가을이 완전히 없어지고 불명확한 이 계절이 된 게 다 기후변화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천재지변도 많이 일어나고 코로나19 또한 기후위기에 따른 하나의 영향이다 이렇게 해서 기후학자들이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내해야 할 리스크는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 온난화 같은 경우 보면 2020년 8월에 데스밸리가 54도까지 올라가고 지구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봤고요. 2018년 8월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홍천에서도 41도로 우리나라 이거 온도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스위스리 자료를 보니까 자연재해로 인해서 2017년, 18년 2,19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생활의 안정, 그 다음에 기업의 지속 생존, 그 다음에 국가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험의 필요성하고 역할은 계속 증대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험의 공급의 한계라든지 그런 것과 맞물려서 그다음 프로텍션 갭,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실제 손실이 났는데 그것을 보험으로 커버하지 못함으로써 벌어지는 그 갭, 이런 것도 인해서 보험업 또한 굉장히 힘들게 앞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보면 20년 전에 벌써 캣펀드라든지 보험 링크 증권 IRS 같은 거 개발돼서 금융보험이 융합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 패러메트릭 보험이 이제 활성화 기로에 나타났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요새 이제 빅데이터 하면서 인슈어테크가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재해,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직접 데이터가 점점 축적되면서 패러메트릭 보험 적용이 조금 용이한 그러한 기반이 됐다고 좀 생각됩니다. 아까 권 교수님 말씀대로 패러메트릭 보험을 조금 정리하다 보면 계약상 확정된 리스크에 항정돼서 담보 리스크는 그렇게 설정이 되고, 보험금 지급 트리거는 미리 설정된 그러한 지표를 가지고 그거를 상해 또는 하해할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래서 베이스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모럴 하자드나 역선택은 상대적으로 적은 이런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권 교수님 말씀에 약간 첨언을 해서, 그렇다면 이 파라메트릭 보험이 들어왔을 때의 그 메리트가 보험 공급자인 보험회사와 보험 소비자인 보험 수요자에게는 어떻게 있을까를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보험 소비자, 보험 수요자 입장에서는 부보 대상이 되는 현상 발생 시 바로 그냥 손해사정 이런 거 없이 보험금 지급 절차가 바로 계속되니까 신속한 보험 보장이 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로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험 소비자 니즈에 따라서 보험 금액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가입의 유용성, 그 다음에 기존 보험하고 조합해서 조금 더 보완책으로서 얹어갖고 부과해서
그 약관상의 기존 보험에서의 약관상의 면책 부분을 조금 보상할 수 있는 그 개연성, 그 다음에 복잡한 약관이라든지 면책 조항을 좀 피하면서 조금 이해 쉽게 그 지표만 넘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쉬운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게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 아닌가 싶고요. 한편으로 이제 보험 공급자인 보험 회사의 입장에서는 아까 금 교수님 말씀대로 그 지표 트리거가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바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고 조사라든지 손해사정 이런 부대 비용 지출이 불필요하고요. 보험 운영 비용이 절감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실질적 피해 여부나 손실의 과소 이런 거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이 정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축소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했는데 저는 약간 보험료 소액화로 보험료가 좀 싸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 트리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보험이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좀 싼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인슈런스가 가능할 것 같고요. 또한 이게 정책적으로 신수종 사업이 된다면 보험회사의 새로운 신시장 개척, 그 다음에 블루오션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이 보험회사로서는 새로운 기회의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권 교수님이 사례에서 일본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일본 해상 일동 화재죠. 보험 합병을 해서 여기서 2020년 8월부터 판매를 확정했다는 신문 보도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찾아서 이걸 집어넣는데 실질적으로 판매했는지는 조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 신문 기사에서는 8월부터 확정이 됐다고 했는데 지진을 대비한 이 퀵해서 일본 기상청이 공포하는 지진 진도 그거를 데이터를 기점으로 보험 계약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진도 6 정도면 사람이 이렇게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7번은 이렇게 흔들리는 상태고 약간 센 거죠. 이런 지진이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을 바로 설정하고 대신 보험 금액은 50만 원까지인데 그거를 3단계로 이렇게 리니어식으로 해서 이렇게 프리미엄, 스탠다드, 이코노미 해갖고 각 진도 6, 7 이렇게 해갖고 나눠갖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 다음에 일단 일본에서는 자기 집 말고 그 새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도 가능하게 하고요. 20세 이상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가족 수만큼 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발표를 했던 겁니다. 아울러서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아갖고 아까 점프 스타트라는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잠깐 들어가 보면 자기네들이 소개했던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또 이게 지루한 것 같아갖고 잠깐 그거 보고 한번 파라메틱 보험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를 잠깐 보시면 느낌이 확 와서 같이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잠깐만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점프 스타트에서 하는 그 지진 보험에 대한 파라메틱 보험 그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페이퍼도 필요 없고 손해사정도 필요 없고 딜레이도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손실이 났느냐 안 났느냐 그 다음에 보험금이 바로 지급되는 이러한 형태로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비디오를 하나 잠깐 보시면 Oh, Jake, don't leave me. My dear, we'll always have. Frankly, my dear, that was an earthquake. But things could be worse. Susie's gas lines are intact. There are no cracks in the wall. The house hasn't caught on fire, exploded, or launched into space. But the TV is broken. Glass is everywhere. Her laptop was destroyed. Whatever will Susie do? Luckily, Susie has Jumpstart. Susie receives a text message informing her there was an earthquake in her area. Susie is then asked if she has any extra expenses as a result of the earthquake. Yes, Susie, we know. Just like that, Susie receives an update that $10,000 will be deposited in her bank account in just days. Now Susie can get her dog Newton some booties, replace her TV, fix her laptop, and gas line, oil filter, fuel exchange, service charge, and delivery fee for her 1989 Camino Vespa.
Now Susie can get back to the things she loves most, her life. And you, Newton, of course. You see, dear viewer, it's that simple. Jumpstart gives you the coverage you need to bounce back from an earthquake. See what we did there? 예, 뭐 굉장히 깔끔하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흥미를 자아내는 그러한 홈페이지도 만들어 놓고 해서 조금 인상이 깊어서 요번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권 교수님의 발표와 제가 그동안 조금 생각했던 것을 정리해서 몇 가지 이제 앞으로 이게 파라메트릭 보험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활성화되기 전까지 어떤 것을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거리를 한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베이스 리스크를 어떻게 축소시킬까라는 겁니다. 물론 상품 설계 단계에서 트리거가 되는 지표고 발생 손해 관계를 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보험금 지급 다단계하고 그러면 베이스 리스크가 좀 축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보험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고 계약자 입장에서는 어려워질 수 있고 그러면 파라메트릭 보험이라는 장점이 약간 희석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연 이것을 판매할 때 보험 소유자가 과연 자기가 실제 손해액을 발생했는데 보험금은 빨리 받는 건 좋은데 그 갭이 많이 발생하는 거 그거를 판매 과정에서 잘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만약에 안 일어나게 되면 불안전 판매로 이어져서 괜히 또 보험업의 신뢰를 깎아먹는 오히려 역부작용이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리스크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것을 소비자한테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런 게 한번 또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표 측정 오류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험금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표 측정, 기상청이 만약에 진도를 잘못 계산하거나 뭐 확률은 없겠지만 확률이 없으더라도 그건 리스크니까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보험료를 트리거하고 지표를 산정할 때 그 데이터의 신뢰성, 그 다음에 즉시 적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어떠한 체제를 준비해야 될까?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융당국이 과연 파라메트릭 보험을 보험사의 신수정 분야로 인식을 해서 그것을 허가를 낼 것인가? 그것도 약간은 우려스럽지만 그거에 대해서 많은 또 논쟁과 논란의 시간이 거치지 않을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만 빨리 토론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공 교수님께 질문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토론을 해주시고 또 재미있는 비디오도 잘 봤습니다. 아주 깔끔한 비디오더군요. 자, 이어서 우리 영남대학교의 조재훈 교수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영남대학교 조재훈입니다. 네, 권 교수님하고 뭐 남 교수님께서 많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특별히 뭐 더 덧붙일 얘기가 없을 정도인데 일단 저도 뭐 파라메트릭 인슈어런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많이 알고 있었던 거는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파라메트릭 인슈어런스가 뭐 인지되었고 혹시 또 시장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 꽤 오래전에 부터 뭐 우리 기관들과 이제 업계에서는 논의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보니까 일단 2000년대 초부터 이 관련된 상품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는데 특히 뭐 이제 날씨보험이라고 우리 한때 많이들 알고 계시는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이슈가 되면서 이제 이게 신시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해서 보고서들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보험개발원에서도 뭐 이렇게 이제 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CEO 리포트로. 그래서 날씨보험뿐만 아니라 이제 뭐 신종 날씨보험 또는 날씨 파생보험
날씨 파생 상품까지 좀 이렇게 연구가 되었었던 것 같고요. 물론 이것들이 이제 적극적인 시장을 형성하지는 못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험업법의 제도권 안에서 이게 자리를 잡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뭐 교수님들께서도 이 지수 방식의 날씨 보험에 대한 프라이싱에 대한 논문들도 많이 국내에서도 발표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파생 상품으로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였었던 것 같은데, 뭐 요즘 아까 말씀하신 기후 변화라든가 이제 위험이 증가하는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더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들어서도 좀 특히 올해 조금 더 언급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뭐 연구원의 안천경 원장님께서도 기자간담회에서도 파라메트릭 인슈런스를 한번 언급을 하셨었네요. 뭐 그리고 연구원의 리포트에서도 조금 또 뭐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감염병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제어하지 못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이런 리스크들이 자꾸 발생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지수형 보험이라고 이제 아까도 권 교수님께서도 이제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가 망설이셨던 것 같은데 많은 곳에서 지수형 보험이라고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국내에서 파라메트릭 인슈런스 괄호 열고 이제 지수형 보험이라고 벌써 몇 번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 초반쯤에도 한번 이런 때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업계에 있을 때였을 때도 그랬는데 뭐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지금 요번에 그 지금 초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형성,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이것이 우리 제도권 안에서 보험으로서 이제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보험자의 리스크까지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험자에 관한 보험자 시각에서의 이제 리스크를 다루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시장에서 혹은 이제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이 상품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가가 초점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말씀하셨던 파라메트릭 인슈런스의 장점, 클레임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프리퀀시만 잘 측정이 되면 프라이싱도 상대적으로 어떤 보험회사의 뭐 개별적 데이터가 아닌 공공 데이터 같은 걸 사용할 수도 있을 테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험자의 리스크 측면을 잠깐 살펴보면 이것이 거꾸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뭐 우리가 지금 감염병이나 기후 변화 때문에 이 측정 불가능한 것을 이제 파라메트릭 인슈런스 모형으로 하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모형이 어떻게 보면 좀 유연하지 못한 모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보험자의 리스크 혹은 불확실성이 더 증대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그 당시에는 이게 파라메트릭 인슈런스라고 이제 인식한 건 아니었는데 2007년쯤에 제가 모 S 회사에서 이제 상품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S 회사의 이제 계열사인 그 이제 놀이공원 용인에 있는 뭐 어떤 모 놀이공원이 있는데 그때가 마침 또 그 중국에서 이제 황사가 이렇게 좀 많이 나올 때였어요. 이제 미세먼지가 아닌 이제 황사. 그러면서 한 몇 년 전부터 그 당시 몇 년 전부터 이제 이 놀이시설 공원에 만약에 황사가 오거나 이제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제 휴장을 하거나 혹은 이제 매출이 감소하겠죠. 오지 않고 이제 취소를 할 테니까 그로 인한 이제 매출 감소를 보전해주는 이제 보험 계약을 이제 컨틴전시 계약을 일반 손해보험에서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 보험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주말인 경우, 특히 연휴가 끼어 있는 경우는 뭐 몇십억씩 이렇게 가입 금액이 설정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큰 금액이 불확실성이 높은 이제 상품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날씨에 의해서 결정되는 클레임 구조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프라이싱을 맡았었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었는데 뭐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뭐 혹은 뭐 모형을 세워서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니까 이게 지수에 연동해서 결국은 이제 매출이 얼마나 감소했는가를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이때 제일 어려웠던 점은 5월 5일 이날이 제일 매출이 큰 날인데요. 그 회사에서 5월 5일에 비가 올 것이냐 혹은 황사가 올 것이냐 이것을 이제 어떻게 모형화했느냐에 따라서 손해율이 굉장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예, 그날에 이제 매출이 굉장히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1년에 달력이 나오면 이제 연휴가 있는 날이 이제 분명히 있는데 이제 미리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모형화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아까 교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반적인 이제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상청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 날씨는 사실 요일을 구분해서 날씨가 움직이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거 몇 년 동안에 이 회사가 주말에 어떠한 손해액이 발생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와 보는 입장과 이 상품 개발하는 사람이 보는 입장이 매우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험 자료에 의하면 우리는 이런 손해를 보았으니 다음에도 이러한 손해를 보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계약자에게 오지만 상품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건 우연이다. 비가 그날 왔는데 그날이 연휴였을 뿐이다라는 것이 날씨가 이제 연휴와 관련돼서 어떤 그 강수량이나 뭐 이런 기후 변화, 기상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해에는 손해율이 좋고 나쁘고 하는 이제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 관련돼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보험료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이제 결국은 보험자가 이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문제일 텐데 결국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이 놀이공원의 계약은 궁극적으로는 100% 보험 손해율에 수렴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계열사이고 그러다 보니 뭐 어느 한쪽이 크게 손해 보는 쪽으로 가지 않는 이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이 파라메트릭 인슈런스 같은 경우도 뭐 아까 여러 크게 이제 크기별로 뭐 마이크로, 매크로 이렇게 나눠 주셨는데 이게 이제 국가 단위 뭐 혹은 굉장히 큰 규모의 계약이 된다면 결국은 이게 어떤 파트너십 구조 하에서 롱텀 베이스로 가지 않으면 이게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은 그 놀이공원의 예에서는 이 보험료와 보험금이 적절하게 밸런스가 맞도록 이제 상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뭐 요율이 혹은 이제 보험료가 바뀔 때 이제 계약자를 설득할 수 있는 요소로 이제 사용이 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메트릭 인슈런스가 우리나라의 여러 방면에서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보험자 입장에서의 그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그것과 관련된 이제 근거로서는 최근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에 의해서 아까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 규모가 많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재보험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고 또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지원까지 뭐 국가에서 또 지자체에서 개별로 보험료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 파라메트릭 인슈어런스처럼 뭐 이런 모형들이 발전하기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이 우리가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거쳐온 어려움들을 보면 이런 모형도 좀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실제로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또는 양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굉장히 이제 관리기관과 시행기관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손해율이 그렇게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을 지금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의 기금 관리에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정부의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기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파라메트릭 인슈어런스가 어떤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권 교수님 말씀으로는 이제 이걸 전체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뭐 디덕터블 부분이라든가 뭐 어떤 부수적인 보조적인 역할로서도 지금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지 않아 있어는 보입니다. 물론 이것들 제도권 안에서 만들어내려면 굉장히 많은 고민하고 검토가 필요할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들은 내용은 참 다른 나라 전 세계 시장에서 이 파라메트릭 인슈런스가 다시 재조명 받고 있다는 거 좀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이제 불확실성이 높은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 이런 쪽에서 활용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와 조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권 교수님께 오늘 좋은 발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남 교수님 해주신 토론과 전혀 하나도 겹치지 않게 또 실무적인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두 분의 토론이 끝났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을 청취를 하고 계시는 이 참가자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주시면 나중에 모아서 일단 우리 권 교수님께서 두 토론자분들의 의견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 참가자분들의 질문에 좀 답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코멘트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아까 데이터베이스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회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한 개를 가지고서 이 모델을 잡기는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뭐 데이터를 두 군데에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프스타트 미국에 있는 회사 말씀드렸는데 점프스타트는 비디오에서 나온 대로 가옥에 손해가 입었나 안 입었나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고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 이것을 일본에서도 지금 받아들인 것 같은데 하나는 뭐냐면은 남편과 아내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세입자였을 경우에 이 세 사람이 따로따로 보험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주소 지역가 클레임 추리가 됐을 경우에 남편도 $10,000, 그다음에 부인도 $10,000, 세입자도 $10,000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꼭 한국이 아니고 외국에 진출하셔서 이 상품을 개발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자체도 그렇고 출력 자체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어베일러블 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대만에서 양식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한번 트라이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트리거를 너무 심플하게 세웠었는데요. 이것은 트리거 자체를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보험 프로그램은 파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짧은 기간 내에서도 이 모델을 잘못 세워가지고 파산한 케이스도 있으니까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험 그 회사 쪽에서의 리스크라든지 프라이싱이라든지 스트럭처 쪽에서 좀 주의를 요하는 경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원수 교수님 질문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오늘 뭐 아침에 또 이렇게 또 미국에서 우리 참 아름다운 우리 권욱진 교수님이 또 좋은 발표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고요. 두 분 토론도 아주 잘 들었고요. 저도 뭐 잘은 모르죠. 몇 년 전부터 참 뭐 가장 중요한 관계는 소비자 문제 때문에 여기 오늘 많이 이야기했지만 컴플레인 문제 때문에 파라메트릭 보험에 대해서 상당히 매료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좀 뭐 실무적이 아닌 좀 이론적인 코멘트는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프로퍼티와 라이빌리티 인슈런스에서도 그 피보험 이익이라는 인슈러블 인트레스트, 오늘 우리 권욱진 교수님께서는 이것이 이제 없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인슈러블 인트레스트에 대해서 in principle 우리가 가져야 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릴렉스한 데피니션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인슈러블 인트레스트를 완전히 증명하기가 앞으로 나아가면 갈수록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많은 코멘트들이 날씨 보험이나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내추럴 카타스트로피에 대해서 주로 우리 파라메트릭 인슈런스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데이터가 좀 더 광범해지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런 기술적 것들이 좀 더 발전한다면 우리가 왜 헬스 인슈런스나 헬스 메인테인 인슈런스죠. 이런 쪽에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내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디바이스에서 오는 정보를 만일에 보험회사가 또는 병원이 가질 수 있다면 어떤 건강 증진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의 어떤 프로그램 엑서사이즈에 대해서 건강 증진이 적절하게 증진한다면 우리가 어떤 보너스를 예를 들면 보험료 할인이나 이런 걸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게 이제 파라메트릭화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지금 빠져있는 보험에서 빠져있는 제가 볼 때는 indemnification principle을 우리가 버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리가 indemnify 하지 않고도 보험이 가능하다 하는 것들을 퍼스널 지금 이 내추럴 카타스트로피 말고 퍼스널 한쪽에도 우리가 좀 더 확장, 물론 뭐 이게 데이터법 뭐 이런 논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확장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게 그 날씨나 지수보험 이런 것들이 이제 파라메트릭 할 때 우리가 좀 고민하는 것이 아까 말대로 트리거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보험 계약자가 하나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는 파산을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좀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뭐 유배당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프리미엄 리턴이라든지 지금 사실은 그런 방식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아까 국가적 상황에서 그런 사례를 우리가 권욱진 교수님이 알고 있으면 그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잘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청취자 중에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무진에서 아무 질문이 없으신가요? 저도 좀 질문은 아니고 일단 아까 파라메트릭 인슈런스를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이제 파라메트릭은 두 가지 인덱스형하고 그다음에 뭐 파라메터 형태 두 가지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수형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는 조금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파라메터 형태는
뭐 우리 권 교수님 발표해 주신 바이너리 형태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사건이 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마 그것만 가지고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말로 파라메트릭 커버리지 혹은 이 보험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뭐 여러 가지 지형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이제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역별로 특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특히 이제 산악 지형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비가 와도 이제 국지성으로 이렇게 비가 오고 이러기 때문에 예측 그 로컬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는 이 모델 자체가 뭐 성공을 할 수가 없고 보험회사한테 좀 많은 손해가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시스 리스크가 변화하면 모델링도 꾸준히 변화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의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이빌리티 쪽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파라메트릭 인슈런스는 배상 책임 보험은 정말 적합하지 않은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공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특히 이제 뭐 그 데미지 중에 페인 앤 서퍼링 데미지라든지 혹은 이 모델링의 라이빌리티가 정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라이빌리티를 이 파라메트릭 형태로 해결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제 그런 생각입니다만 혹시 뭐 다른 우리 참가자분들의 질문이 없으시면 이 한 우리 가지만 토론자분 여쭤볼 게 있는데 될까요? 네, 더 말씀하세요. 아니 저기 이 파라메트릭 보험이 미국에서 막 이렇게 활성화가 시작될 때 규제 당국에서는 어떤 시각을 받는지 좀 궁금해 갖고요. 미국 규제 당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인식을 했는지 그거만 분위기만이라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자, 이상에 대해서 우리 권 교수님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할 수 있는 것까지 해드리죠. 김문수 교수께서 얘기하신 uninsurable interest에 관한 문제는요. 이 컨벤셔널 인슈런스 쪽에서도 이것이 100% 맞는다는 그런 뭐랄까요, certainty는 없죠. 그래서 지금 그 보험 감독원도 그렇고 보험회사도 그렇고 특히 패러메트릭 인슈런스 쪽에서는 이 모델 자체에서 그 모델에서 나올 로스하고 실제 로스하고의 상관관계를 얼만큼 증명을 시키느냐에 중점을 주는 것이 insurable interest에 대한 문제 해결의 한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클레임 로스에 대한 에비던스가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기록을 안 가지고 있는 자체는 감독원을 갖다가 컨빈스 시키기는 좀 힘든 상태가 되죠. 그러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사후에 그러니까 에셋 프로텍션인 경우에는 사후라도 일정 기간 이내에 그 로스가 있었다는 것을 구두상 그래서 이메일 상으로라도 보험회사 쪽에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미리 컬렉트하는 경우가 아까 얘기한 점프스타트처럼 이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벤트가 일어나면은 바로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로스를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 yes, no로만 항상 물어보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그 자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insurable interest를 증명하는데 그 다음에 그 modeled loss하고 actual loss하고의 관계를 증명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아까 그 다음에 이것이 health insurance 쪽에 가능하느냐, wearable device 쪽으로도 가능하냐, 그거는 김원수 교수께서 정확히 말씀드린 것이 data protection 문제는 있는데요. 실적으로 1년 반 전에 싱가포르에서 health insurance 쪽으로 parametric insurance가 시도는 됐습니다. 지금 다 제가 판매는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헬스 인슈런스 쪽이라든지 퍼디엠 쪽으로 퍼디엠 커버리지 쪽으로 패러메트릭 인슈런스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빌리티 쪽으로서 이것이 가능하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 패러메트릭 중에서 아주 싫어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디스그레이스 인슈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자기 실수든지 아니면은 무슨 어떤 사건을 이해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에, 정확히 라이빌리티 피해를 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그 피해 준 자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그 보험 회사가 계산한 인덱스 이상으로 될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그 커버리지가 아마 10 밀리언까지인가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제가 싫어하는 이유는 이 디스그레이스 인슈런스가 사회의 부도덕을 조정하는 그런 그 보험이 되어 있고요. 한 20년 전에 나온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인도 시행이 됐고, 인도에서도 생각을 해본 그 레이프 인슈런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사회적인 이 크라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인도에서는 실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실행은 됐는데 얼만큼 팔렸는지는 모르고 자료는 제가 없습니다. 디스그레이스 인슈런스는 로이즈 쪽에서 언더라이팅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주 신상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매라 성격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리펀드 형식으로 보험을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인데, 이거 리펀드 형식으로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보험을 갖다가 3년, 5년 이 장기로 샀을 경우 가능한데, 실적으로 그 보험 프로텍션 기간이 생명보험처럼 아니면은 뭐 워커스 컴펜세이션이라든지 뭐 주택보험처럼 한 10년 이상 장기로 산다는 그런 가정이 있으면은 뭐 리펀드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리펀드 자체가 보험료를 프리미엄을 올리긴 하지만은 제가 현재 나오는 상품은 그냥 매년마다 그 yearly renewable이기 때문에 리펀드라든지 뭐 리턴 이런 쪽에서는 프라이싱의 계산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콩에서 한번 지금 그 상품으로는 그 인트로듀스는 돼 있었고요. 페루에서 한 몇 년 전에 시도를 해본 것이 뭐가 있냐면은, 실질적으로 로스가 나기 이전에 만약에 로스를 나타낼 수 있는 코스트를 인크리스 할 수 있는 그 무슨 그래서 인디케이터가 있을 경우에 바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페루의 경우에는 이 농작물 보험이 정부 쪽에서 지도한 농작물 보험이었었는데요. 그 태평양상에 있는 수원과 그 다음에 그 페루 국가 내에 있는 농작물의 작황하고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 증명을 해가지고, 만약에 수온 변화 자체가 트리거가 돼가지고 수온 변화가 생기면은 바로 보험금을 지급을 해서 그 농부들이 작물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프로텍션 한다든지 하는 그런 상태가 한 번 있었고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지금 나온 상품인데, 예를 들어서 홍콩 기상청이 홍콩이 태풍의 어떤 시비리티 어느 정도 이상이 온다고 기상청이 발표를 하면은 그 발표 자체가 트리거가 돼가지고 보험을 든 기업들이 한테 돈을 받아서 그 기업들이 자기 에셋 프로텍션 하기 위한 무슨 장치라든지 아니면은 설비를 하는데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보험 자체도 나와 있었습니다. 나와 있고요. 단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체가 이 현재 있는 인데미니티 인슈런스를 꼭 리플레이스먼트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느끼는 보는 추세로는 리플레이스먼트 쪽이라기보다는 아예 다른 새 상품으로 나와가지고 이것이 그 코스트 리덕션이라든지 레비뉴 프로텍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보험이 설계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코멘트나 또 추가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우리 권 교수님 뵙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죠. 또 워낙 바쁘시고 또 국제적으로 유명하신 교수님이 이렇게 우리 세미나에 발표를 직접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혹시 뭐 인사하실 분들 뭐 인사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코멘트 뭐 더 필요하시면 더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계속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질문은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텍스트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보험 제가 그 파일 쉐어링 좀 잠깐 하겠습니다. 이 보험 회사에서 그 유럽 쪽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좀 그 활발한데요. 스위스 리하고 뮤니크 리, 로이츠 상당히 활발한 편이고요. 악사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리앙스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다른 회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실적으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초기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 패러메트릭 인슈런스가 발전을 한다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 국제 보험 시장에 뭐 5%를 한다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습니다. 상당히 그 작은 편이고요. 대신에 그 작은 편이기 때문에 이것에 특성화된 그 상품을 만들 회사인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한국 허 교수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지형상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플러드 인슈런스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을 그 쉽게 해가지고 일일 강우량을 놓고서 아니면 한번 그 태풍이라는 기간을 72시간이라든지 뭐 시간을 주어가지고 그 96시간 시간을 주어가지고 내린 강우량을 갖추고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트리거가 발생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경우는 너무 심플한 상품이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인지하셨듯이 어떻게 그 상품을 설계하냐에 따라 심플한 경우에 설계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그 이 보험에 대한 dissatisfaction이 아니면 satisfaction이 크게 차이가 날 거라고 봅니다. 이 parametric insurance는 예서 보험 파이낸스의 파생 상품과는 구분을 돼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인슈런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편이고요. 아까 그 미국에서 정부 쪽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NAIC 경우에는 우선 이 상품에 대해 가지고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고 이것이 보험 감도 보험의 성격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이것을 보험 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에 있는 편이고요. 대신 자료가 아직까지는 미미한 관계로 NIC 쪽에서는 여기에 대한 사례를 예를 들어서 외국에 대한 사례를 좀 많이 들고 있는 편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NAIC.org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parametric insurance 치시면은 거기에 대한 최근 업데이트 9월분인가요? 업데이트를 아마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실 수도 있고요. 상품은 아까 놀이공원에 대한 예를 드셨는데 이게 이벤트 인슈런스 최근 이벤트 인슈런스, 이벤트 캔슬레이션 인슈런스하고
parametric insurance하고는 명확히는 않지만은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그 보험을 시작을 할 경우에 이 보험회사가 주는 금액이 얼마다는 것은 완전히 fixed 된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아까 페이아웃 패턴에서 이 하늘색 이 커브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늘색 커브를 가지고 그를 놓고서 parametric insurance를 만들기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건 픽스드 상태를 둬야지만 예를 들어서 이 프라이싱 모델에 가가지고 이 severity를 갖다가 그러니까 frequency를 포커스를 해가지고 프라이싱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실적으로 거래는 제가 verify는 하지 않았지만은 굉장히 큰 브로커리지 회사에서 멕시코에 있는 그 리조트 오퍼레이터스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저 해변가에 있는 그 휴양 호텔을 하고 있는 곳에서 자기 개인 얘기로는 메소 리스크 범위 내에서요. 뭐 한 정확히는 제가 자료가 없지만은 500만 불에서 한 뭐 2천만 불 정도 사이에 parametric insurance에 근접한 상품을 판매했다고 저한테 얘기는 했었고요. 네, 이런 정도의 그 실적으로 변형을 할 수 있는 그 케이스는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응용을 볼 경우에는 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태풍이라든지 홍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그 한국 전체를 봐가지고는 꼭 일어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제 입장으로서는 한국처럼 이렇게 그 geographical area가 작은 경우에는 조금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대신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 같고요. 외국을 나가실 경우에 아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이 데이터 자체는 그 한 나라의 예를 들어서 에서 나온 어느 국가기관에서 나온 데이터보다는 아직까지는 국제기관에서 나온 데이터를 신뢰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국제기관에 나온 데이터 자체를 갖다가 더욱 릴라이블하게 만드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나가시면은 진출하실 경우에 이 상품을 가지고 한번 그 기업 확장을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기 손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뭐 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지진 보험은 들어오기는 하고 있지만요. 대신 그 손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나머지 두 개 큰 그 일본 보험 기관에서는 이 동남아 쪽에서 홍수라든지 아니면은 태풍을 놓고서 이런 그 parametric insurance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위하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 4개 국내 보험사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지금 태풍 보험을 들고 있는데 태풍 보험 이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핑안에서 옛날에 지금도 하고 있겠죠. 1,000 renminbi까지 있는 그 자동차의 그 대물 사고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전화로 해가지고 보험 가입자들한테 지급을 24시간 내에 지급해 준다는 그런 그 상품을 만들었었는데 이 태풍에 관한 parametric insurance도 거의 마찬가지로 그런 정도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보험 가입자가 앱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보험에 들어 있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현재 트리거가 가능한 지역인가 아닌가를 전화로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자가 확인을 하는 것 자체가 보험회사가 확인한 것과 똑같이 돼가지고 24시간 이내에 그래서 약정된 금액이
후원가입자 뱅크 어카운트로 입금이 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더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시면 이것으로 이제 우리 권욱진 교수님의 파라메트릭 인슈런스에 대한 발표 그리고 두 분의 토론자 일단 모두 세션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